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존중의 의미를 무엇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지 우리 모두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아들 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제게 돌을 던져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벌도 달게 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이지 최악이었죠. 저희 집은 중상층 이상이 되는 흔히 말하는 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들을 키울 때도 돈이 부족해서 애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다른 집보다 풍족했으면 풍족했죠. 윈도우 컴퓨터가 보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시절 저희 집에는 아들 둘이서 싸우지 말고 하라고 컴퓨터가 2대나 있었어요. 인터넷도 마음껏 사용하라고 전화선을 따로 넣을 정도였죠. 아들 둘은 제게 있어서 보물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연년생인 아들 둘은 공부도 곧잘해서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수재였답니다. 대학도 재수 한 번 없이 떡하니 의대에 붙어서 제 어깨는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어떻게 아들을 키웠기에 저렇게 잘 자랐냐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큰아들은 매너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죠. 학교 다닐 때는 여자 문제로 속을 좀 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 가서 정신을 차렸는지 그 이후로는 여자 문제도 깨끗했답니다. 주변에서 누가 며느리로 들어올지 궁금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면 누구든 상관없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돈 많은 집에서 병원을 차려준다고 결혼하자고 찾아온다거나 병원을 물려주겠으니 우리 딸이랑 결혼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적어도 의사 아들과 급이 맞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죠. 이런 제 모습을 남편은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제대 이후 큰아들은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연애를 남몰래 하는 것인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연애를 하면 동네가 다 알도록 하는 녀석인데 말이죠. 작은 아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자신도 잘 모른다고 겉으로 봐서는 병원이랑 환자만 알지 다른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병원에서도 자기들끼리 이상하단 소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한때 그렇게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싹 바뀔 수 있냐고 말이죠. 작은 아들은 큰 아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줄곧 만나온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희에게 따로 보여준 적은 없었죠. 한두 해도 아니고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 한 번쯤은 보여줄 법도 한데 작은 아들은 한 번도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었죠. 남편은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겠다고 할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요. 가족들의 예상처럼 작은아들은 대학 졸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드디어 비밀처럼 숨겨두었던 여자친구를 볼 수 있냐고 다들 기대에 차 있었죠. 작은 며느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라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하러 와서는 싹싹하고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거기다 사돈되는 분들이 2분 다 대학 교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작은 아들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싶었답니다.
요즘은 결혼 준비라고 해봤자 애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친구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기만 했죠. 그런데 하루는 작은 며느리가 제게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고받을 것들은 이미 다 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작은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내밀면서 제게 주려고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친구 중 한 명이 며느리한테 목걸이를 받았다고 자랑했거든요. 진주를 댄 것이지만 며느리가 줬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대를 하면서 상자를 열었다가 너무 놀라서 다시 닫고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방금 제가 본 것이 사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결혼은 너희들이 하는데 뭐 이런 걸 준비를 해. 나한테 줄 게 아니라 너희들 예물 하나라도 더 맞추든가 아니면 신혼살림에 보태야지. 어머니, 이건 저희 결혼 준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가 어머님 해드리고 싶어서 따로 준비했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뭔데 그렇게 놀란 얼굴해요? 나한테는 말도 없이 뭘 준비했길래 엄마가 이렇게 놀라시는 건데. 상자를 열어본 아들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브로치가 들어있었거든요. 아래 크기가 한눈에 봐도 보통 결혼 반지에나 들어갈 만큼 컸죠. 저는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준비했냐고 작은 며느리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깨춤을 추고 싶을 만큼 신이 났어요. 진주를 받고 며칠을 제게 자랑한 친구에게 당장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죠. 우리 작은 며느리가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이죠. 작은 며느리는 방긋 웃으면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복덩이가 따로 없구나 싶었답니다. 결혼식은 유명 호텔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작은 며느리 쪽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식장에 사람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TV에서 본 사람들도 있었죠. 살짝 위축되는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 앞날을 축하해준다고 생각하니 금방 잊어버리게 되었죠. 작은 아들을 그렇게 장가 보내고 나니 큰아들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이 움직일 생각이 없으면 저라도 나서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중매를 부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다투어 제게 사진을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괜찮겠다 싶은 애들로 큰아들에게 선을 보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알겠다는 말만 하던 큰아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지만 큰아들은 아직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만 했죠. 네 동생도 짝을 찾아서 결혼했는데 너는 그럼 그냥 이대로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대학 시절에는 그렇게 연애한다고 사람 속을 썩이더니만 이제는 또 연애는 뒷전이고 일만 한다고 난리니. 나 원참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전화하면 매번 병원이라고만 하고 너 집에는 제대로 들어가니? 바쁘다고 그래서 병원 근처에 방도 구해서 나갔잖아. 제가 알아서 해요. 아직은 그런데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좀 두세요.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만나봐. 내가 딱 약속 잡아둘 테니까 괜히 빼지 말고 나가. 알겠지 아들? 저는 큰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자리를 만들었어요. 큰아들은 마지못해 나가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애프터를 일체 신청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다음에도 보자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있었죠. 제게 중매를 서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큰아들의 반응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저는 아직 일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결혼 시장에서 어디 그런 말이 먹혀들겠나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큰아들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무슨 응급수술이라도 들어갔나 싶어 그냥 돌아서는데 병원 맞은편의 카페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길을 건너 카페로 향했죠. 건너에서는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큰아들이 놀랍게도 어떤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 표정을 보는데 두 사람이 보통 사이는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연신 웃음을 짓고 있었죠. 저한테는 그렇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큰아들이 저런 표정을 짓다니 솔직히 배신감마저 들 정도였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큰아들이 얼마나 화를 낼지 뻔히 그려져서 얌전히 집으로 돌아왔죠. 대신 저녁에 집에 오라는 문자를 남겼답니다. 저녁에 집으로 온 큰아들을 붙들고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큰아들은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없다고 말했죠. 저는 정말 없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큰아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소개를 했지 선자리를 나갔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그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던 여자 누군데?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만. 네가 언제 그렇게 웃었다고 입에 귀에 걸려서는?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화사하게 웃을 줄 아는 앤지 오늘 처음 알았다. 오늘 병원 오셨어요? 언제요? 오신다는 말 없으셨잖아요. 선자리만 나가면 파토 내고 오니까 내가 오늘은 단판을 지으려고 찾아갔지. 그 여자는 누군데 얘기한다고 정신 팔려서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있었던 거야. 너 부재중 찍힌 거 못 봤어? 큰아들은 어차피 집에 오라는 문자를 남기셨기 때문에 따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제 눈치를 봤죠. 저는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런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추궁했죠. 처음에는 몰라도 된다고 말하면서 말을 아끼더니만 제가 끈질기게 물어보자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백하고 말았죠. 아직 고백도 못했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큰아들이 좋아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큰아들은 절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했죠. 저는 살짝 불안하기는 했어요. 어릴 때부터 큰아들은 제가 싫어하겠다 싶으면 마지막까지 숨겨두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나서 제게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설마 다 커서도 그런 짓을 할까 싶어서 기다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심 좀 긴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하루는 큰아들이 엄청 행복한 얼굴로 집에 와서는 저번에 제가 본 여자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의 얼굴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다고 하는 여자가 고백을 받아줬다고 하니 우선은 축하했죠.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큰아들은 순순히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병원 오는 길에 보면 엄청 예쁜 꽃집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죠? 거기 주인이에요. 제대하고 나서 병원에 복귀하자마자 제가 딱 찍었었는데 좀처럼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냥 오며 가며 인사만 겨우 했죠. 그런데 저번에 부모님 정기검진 왔다가 제가 그 사람 옷에 커피를 쏟으면서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거절만 했는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꽃집? 그 모퉁이에 있는 그 꽃집 말하는 거니? 거기 사장이라고? 천청병력과도 같은 소리였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정말 그 사람이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제발 아니라고 대답해 주길 바랬죠. 저는 그 꽃집에서 몇 번 꽃을 샀기 때문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물용으로 무엇을 사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제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줘서 인상에 남았거든요. 꽃을 포장하는데 손이 고생을 참 많이 한 손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참하다 생각은 했지만 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나이도 많아 보이던데 무슨 연애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큰아들은 제 이야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당장에 결혼한다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한다는데 성인이 된 지 한참인 아들의 연애에 참견할 생각이 드느냐고 핀잔을 주었죠. 저는 조건 좋은 사람들 다 주고 왜 그 여자냐고 했지만 가족 중에서 저만 그렇게 반응할 뿐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였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반응을 보니 저만 속물에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금방 헤어질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만나봤자 얼마나 가겠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 말처럼 그냥 두고 보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해가 넘어가도록 너무 잘 만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죠.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원래는 이 정도로 반대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자 쪽 배경이 너무나도 충격이라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기는 했지만 바깥 사도는 말을 못하시고 안 사도는 듣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점은 분명 높이 살만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분명 삐뚤어졌겠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런 배경을 가진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조건 안 될 말이었어요. 우리 큰아들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죠. 큰아들이 좋아서 제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서도 한 트럭은 될 텐데 굳이 그런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가 당시 저의 생각이었답니다.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징그럽고 소름 돋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반대하면 할수록 큰아들은 청개구리처럼 결혼하겠다고 더 난리였어요. 진짜 매일이 전쟁이었죠. 남편은 큰아들이 원하는 상대를 뭐하러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를 하느냐고 저를 꾸짖었지만 저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버텼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저의 이런 결심은 꺾이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죠. 엄마, 축하해주세요. 저 이제 아빠 된대요. 그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엄마도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뭐? 뭘 했다고? 임신? 그 여자애가? 너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피임도 안 하고 뭐 했어? 세상에, 혼전 임신이라니! 큰아들 녀석이 다짜고짜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나를 잡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임신이라니. 대학 시절 여자 문제로 집을 시끄럽게 만들 때도 하지 않던 사고를 이렇게 쳐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큰아들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당장이라도 식을 올릴 것처럼 굴었어요. 저는 한숨만 내쉬었죠. 어쩌겠습니까? 손주를 임신했다는데. 무슨 수로 제가 반대를 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큰아들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결혼은 출산 이후로 미루고 우선은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사돈어른들을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두 분은 이미 고향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라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이 있어서 병원을 오시는 것이 아니면 마주칠 일도 잘 없다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사돈어른을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했다면 저는 뱃속에 손주고 모고 간에 무조건 반대했을 테니까요. 하여튼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 시작한 큰아들 내외는 제게 있어서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늘 조마조마하고 신경이 쓰였죠. 작은 아들은 아침을 먹고 다니는지 잠을 제대로 자고 다니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작은 며느리가 오죽 알아서 잘하겠나 싶어서 말이죠. 저보다 더 잘 챙겨줄 것이 뻔한데 뭐하러 신경을 쓰겠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아니었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해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돈을 모아 변두리 지역에 꽃집을 열었다가 최근에야 지금의 병원 자리로 왔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가 제대로 내조라는 것을 할 줄 알까 의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큰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큰아들이 잘 먹는 반찬을 조금씩 담아서 냉장고를 채웠죠. 이건 너희 서방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저녁 식탁에 빼놓지 말고 올려줘.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단 거 엄청나게 찾으니까 그럴 때는 이 오미자청 물에 타서 주고. 아침은 제대로 해서 먹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누룽지 끓여서 먹고 있어요. 밥이나 시리얼은 싫다고 해서요. 그래? 그건 잘했다. 너도 몸 불편할 텐데 아침에 고생했네. 큰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 꼼꼼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더라고요. 자기도 몸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일 텐데도 제가 갈 때마다 싫은 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죠.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달을 제외하고는 저도 발길을 딱 끊었답니다. 제가 입댈 곳 없이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잘하는 것이 제일 좋기도 했지만 제 말을 들어주고 제가 하자고 하는 것에 크게 토다는 것 없이 너무 고분고분한 게 굴었죠. 친구들도 처음에는 큰며느리 자리가 너무 아쉽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저런 며느리가 요즘 어디 있느냐고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칭찬을 할 정도였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시어머니 보기를 아주 그냥 옆집 개 보듯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전화를 하길 하나? 내가 먼저 전화 걸면 받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 착해? 아유,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어쩜 이렇게 복도 많은지. 우리 큰애가 집안이 좀 그런 거 빼고는 입댈 곳이 없지. 사돈이 둘 다 장애인일 게 뭐람. 그래도 그쪽에서 주제는 알아가지고 딸내미 데리고 살겠다는 소리는 안 해서 다행이지 뭐.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 긴장했구나. 큰아들 뺏기나 싶어가지고. 내 아들이 무슨 물건이야? 뺏기고 말고 하게. 그냥 멀쩡한 사람도 장인 장모라고 하면 어렵다 할 텐데 거기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두 사람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 병원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진짜 만약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손주고 모고 간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들어누웠지. 결혼 못 시킨다고. 하여튼 아들 사랑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래도 지금은 후회 안 하지? 저런 며느리 들어와서. 뭐 그렇지. 잘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지 뭐.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온몸에 느끼며 어깨를 우쭐했죠.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면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큰며느리였죠. 오전에 저희 집에 왔다가 간 줄 알았거든요. 순간 우리 대화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덜컥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큰며느리는 손님이 오시는데 집에 과일이 없어서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들 역시 대화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안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들었으면 저런 얼굴로 말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괜찮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큰 며느리는 별말이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괜히 큰 며느리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7개월이 쏜살같이 흐르고 큰 며느리는 건강한 손자를 낳았어요. 꼬물거리는 모습이 영판 큰아들이었죠. 씨도득은 못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량아로 태어나는 바람에 낳을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까지 을사했게 듣고 나니 큰며느리가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 싶었죠. 저는 큰며느리에게 고생 많았다고 몸조리 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돈댁 어른들도 오셔서는 첫 손주를 감격에 겨운 얼굴로 바라보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산후 큰며느리가 산후조리원을 나온 이후에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어서 도우미까지 따로 붙여주었어요. 저는 처음 하나 본 손주의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려서 하루가 멀다 하고 큰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하루 종일 보고만 있으라고 해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큰며느리가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아이한테는 모유가 중요한데 하필이면 젖이 부족하다니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디 그게 원하는 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싶었죠. 남편은 첫 손주의 이름을 며칠에 걸쳐서 고민하더니 현준이라고 정했어요. 현준이는 낯가림도 없고 안아달라고 보채는 법도 없었죠. 현준이가 10개월이 되자 큰며느리는 일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어요. 꽃집을 다시 나가겠다는 말이었죠.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둔 거 아니었어? 직원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저도 이제 회복했고 현준이도 손을 많이 타는 애가 아니니까 일을 나갈까 해요. 그래도 애 어릴 때는 엄마가 곁에서 있어줘야 애가 제대로 잘 크는 거야. 네 서방 월급으로도 충분히 새 식구 살만할 텐데 뭐하러 벌써 나가.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니 꽃집이? 그럴 리가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 온 거라서 그냥 손 놓고 있기 마음이 불편해서요. 뭐야, 혹시 저기서 번 돈으로 사돈 땐 용돈이라고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 전곡을 찌른 것인지 큰며느리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꽃집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돈댁 살림을 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큰며느리는 아들과 이미 합의한 이야기라고 했죠. 저는 큰며느리가 버는 돈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큰며느리는 긴장을 했던 모양인지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만약 우리 큰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큰며느리가 뒤에서 자기 친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가 벌어서 자기 부모 챙긴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큰며느리에게 하지는 않았지만 큰아들에게는 따로 주의를 주었죠. 큰아들은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해는 넘어가서 어느덧 현준이가 3살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작은 며느리도 예쁜 손주를 낳았죠. 정말 이런 노년 생활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들이 이어졌죠. 비록 남들에게는 말못한 사건이 있어서 몇 달 마음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 잘 해결되었죠. 그날은 오랜만에 현주리와 큰며느리가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큰아들이 해외 세미나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가라고 말했죠. 현준이는 미운 3살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정신없이 집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 뒤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를 지경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놀다 보니 현준이도 지쳤는지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더라고요. 저는 칭얼거리는 현준이를 안고 큰며느리를 찾으러 다녔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았죠. 애를 두고 말도 없이 어디를 갔느냐고 중얼거리며 큰며느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는 것도 잠시 진동소리가 식당의 식탁에서 나더라고요. 저는 폰까지 두고 어디를 갔나 싶어서 며느리의 폰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액정에 뜬 글자가 미친년 딱 3글자였거든요.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 번호와 함께 뜨는 글자는 여전히 미친년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였죠. 세탁실에서 큰며느리가 나오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쥐고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잽싸게 핸드폰을 빼앗고는 전화를 확인했죠. 저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요. 다 보셨네요. 시어머니를 뭐? 미친년? 어디서 어른을 그렇게 저장해 두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빌어도 시원찮판에 지금 뭐? 다 보셨네요? 저는 뻔뻔스러운 큰며느리를 바라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세게 때렸어요. 쫙 하는 소리가 식당에 가득 울렸죠. 안겨있던 현준이가 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황급하게 현준이를 달래며 식당을 나왔어요.
현준이 놀이방에 아이를 데려다 두고는 따라오는 큰며느리를 막으며 다시금 반대편 뺨을 내리쳤어요. 며느리는 벌겋게 달아오른 양뺨을 감싸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 자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증스럽기만 했죠. 아무리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것 없다고 해도 어떻게 이 정도로 인간이 바닥이니? 썩 꺼져. 앞으로 현준이 볼 생각은 하지도 마라. 큰아들 돌아오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제 남편은 병원 일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고작 꽃집이나 하는 주제에 세상에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너 그동안 내 앞에서 그렇게 살랑살랑 거리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뒤에서는 뭐? 미친년? 네가 미쳤겠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머님은 함부로 해도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에야 널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딸처럼 아꼈어. 막말로 작은 애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이 있는 줄 아니? 너 출산하고 집에 갔을 때 편하게 몸조리하라고 도우미 붙여줘. 내가 너 먹으라고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사다 날랐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 그거 다 현준이 아빠 먹으라고 가져오셨잖아요. 어디 저 때문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요. 혹시나 제가 현준이 제대로 못 챙겨줄까봐 붙여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애는 모유를 먹여야 하는데 왜 하필 저 또 안 나오냐고 타박하셨죠? 그랬으면서 딸같이 여기셨다고요? 저를요? 큰며느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엉엉 울면서 제게 소리를 질렀죠. 저는 시어머니가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고 받아쳤지만 큰며느리는 아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게 덤벼들었어요. 큰며느리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파일 하나를 재생하더군요. 핸드폰에는 과거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혹시나 큰며느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그 대화가 말이죠.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것을 녹음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걸로 문제 삼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싶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라님 없는 곳에선 나람님 흉도 보는 거야. 내가 뒷담화 좀 했다고 그렇게 독을 품고 달려들어?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너네 보무 탓을 안 해? 교육을 잘못시켜도 한참 잘못시켰지. 어른 어려운 줄도 모르고 따박따박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말대꾸 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건지. 하여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네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알겠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현준이는 주세요. 이런 집에서 우리 아들이 뭘 배울 줄 알고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가져올 거예요. 뭐? 양육권이라니. 네가 한 행동이 있는데 순순히 현준이 넘겨줄 것 같아? 꿈도 크다. 이혼을 생각해? 너한테 비하면 우리 아들이 아까워도 한참은 더 아까워. 네가 뭔데 이혼을 먼저 입에 올려? 큰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던 저는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큰며느리를 밀었어요. 큰며느리는 코드숨을 치더니 거실로 가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죠. 저는 나가라는 말은 듣지도 않고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봉투에서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인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큰아들의 모습이었죠. 사진에 찍힌 여성들이 한둘은 아니었어요. 속으로 이놈이 대학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저질렀구나 싶었지만 큰며느리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죠. 고작 함께 술 마시는 사진을 가지고 이혼을 이야기하느냐고 말이죠. 실제로 큰며느리가 보여준 사진은 어디에도 모텔이나 호텔에 드나들고 있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큰며느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고 하더니만 오늘 아침에 도착한 생생한 사진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더군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보였죠.
이내로 보이는 사진에는 둘이 거의 포개지듯이 안고 있었고 현지 숙소로 짐작되는 방까지 나란히 들어가는 모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혀 있었어요. 말문이 막혔다는 것이 이런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기는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해외 학회는 무슨, 어머니 아들이 밖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작년부터 알았지만 현준이 봐서 꾹꾹 참았는데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네요. 이혼하고 애는 제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여기서 더 하시면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 큰애가 바람 피웠다. 그래서 뭐, 남자가 바람 피울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살아. 네가 시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번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하자. 나도 없던 일을 할 테니까 너도 그냥 묻어. 내가 들어오면 잘 이야기할 테니까.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하시면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요. 서로 양보라니요. 저는 이딴 남자랑 하루도 더 못 살아요. 이런 집구석에 내 아들 두고 싶지도 않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현준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큰며느리를 막아서서는 절대 현준이는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거든 혼자 나가라고 외쳤어요. 큰며느리는 피식하고 웃더니 이렇게까지 하도록 만든 것은 다 제 탓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단박에 큰며느리가 들려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큰며느리에게서 폰을 빼앗기 위해 몸을 던졌죠. 하지만 저보다 한참은 어린 큰며느리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큰며느리는 잽싸게 폰을 뒤에 숨기면서 저를 바라보았죠. 여전히 핸드폰에서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확실한 거 맞지? 저번에 현철이 엄마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마이너스여서 내가 애들 아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한 번만 더 주식이 손대면 이혼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펄펄 뛰던지. 이번에는 확실해. 이 사람은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수입이 확실하더라고. 나도 꽤 많이 땄어. 근데 자기는 나한테 돈도 없이 투자한다고 하더니 3천만 원은 어디서 난 거래? 만기된 적금 있어서 살짝 빼돌렸지. 나중에 애들 아빠 알면 나 죽어.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알겠지? 나 현철이 엄마만 믿는다. 녹음된 파일이 끝나고 나서야 큰며느리는 제게 시아버지께 바로 전송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주식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남편 몰래 날린 돈을 겨우 친정오빠에게 빌린 돈으로 막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며느리가 떡하니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절대로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당장 지우라고 했어요. 큰며느리는 대답 대신 현준이를 데려간다고 말했죠. 말려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좀처럼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다 네 뜻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이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놈 돌아오면 두 번 다시 딴짓 못하게 단단히 주의를 줄 테니까, 어? 제발 그 파일도 다 지우고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살자, 어? 제가 왜요? 저나 저희 부모님을 존중이라고는 조금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살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언젠가 어머니나 그 이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따라가며 큰며느리를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앞으로의 일이 까마득해졌어요. 큰아들이 바람을 피우다 못해 해외여행까지 함께 갔다는 사실을 알면 남편은 큰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할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일이 작은 며느리나 그 사돈에게까지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졌죠. 저는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차 차이가 큰지 잔뜩 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큰며느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죠. 큰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조심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허둥거리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큰아들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한 큰아들과 함께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직 출근 전인지 큰며느리가 집에 있더라고요. 저와 큰아들을 본 큰며느리는 싸늘한 얼굴로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만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말하며 큰아들 녀석을 바닥에 무릎을 꿇렸어요. 큰아들도 지은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냉큼 싹싹 빌면서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예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큰아들을 보고도 큰며느리는 요지부동이었죠. 오히려 모든 서류는 다 준비했다고 하면서 당장 도장 찍고는 나가라고 하더군요. 큰며느리가 내민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뿐만 아니라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비는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렇게 비마.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어? 제가 어머니를 보면 더 이혼하고 싶지 마음이 바뀌겠어요?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 아버님 찾아갑니다. 더 크게 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아버님이 물어보시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더 길게 가지는 말자고요. 내가 진짜 잘할게. 진짜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한 번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약속 지키는 놈이야. 현준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큰며느리는 어디서 현준이 이름을 부르냐고 하면서 큰아들을 밖으로 밀어냈죠. 위자료로 이 집은 자신이 가지겠다는 말과 함께 큰아들의 집은 을국으로 이미 보냈다고 했죠. 큰아들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침을 탁 내뱉었어요. 잠깐 한눈 좀 판 것 가지고 뭐가 그렇게 유난이냐고 오히려 큰 소리까지 내더군요. 저는 서둘러 큰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큰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이혼하자고 할 수 있느냐고 하더니 자신도 더럽고 치사해서 같이 못 산다고 했죠. 그래, 이혼하자. 이혼은 하는데 현준이는 못 주지. 내 아들인데 내가 왜 친권 포기를 하고 양육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혼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다 두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현준이 뭐 보고 배우라고 당신한테 맡기니? 내 아들? 현준이가 당신 아들만 되는 줄 알아? 그리고 호적이야 이혼하고 정리하면 그만이지. 어머니도 뭐라고 좀 해보세요. 지금 어머니 큰손주 뺏기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큰며느리가 무섭게 몰아붙이자 할 말이 떨어진 큰아들은 제게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지만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없었다기보다는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했다가 큰며느리가 남편에게 제 비밀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더 되었죠. 저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난 큰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리는 큰며느리를 밀치곤 현준이를 안고 나왔죠. 너무 놀란 저는 애를 데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큰아들은 이혼하고 싶으면 혼자 나가라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가버렸죠. 큰며느리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큰아들에게 매달렸지만 힘으로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결국 큰아들은 큰며느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 버렸죠. 바닥에 주저앉은 큰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바라보더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큰며느리를 달래고 싶었지만 제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큰며느리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자고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마지막 저를 노려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되었죠. 집이 가까워질수록 며느리가 혹시 남편에게 연락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차마 문 안으로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어요.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남편의 분노에 큰아들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어요. 그리고 현준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도 말이죠. 저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현준이부터 안아들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차갑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알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 상태는 제가 그동안 봤던 그 어떤 순간보다 화가 난 상태라는 것도 말이죠. 저는 차마 오래 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큰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큰며느리에게 현준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큰아들은 절대 못 준다고 큰며느리 앞을 막아섰지만 남편은 자신이 직접 제 품에서 현준이를 빼앗듯이 데리고 가더니 큰며느리에게 넘겨주었죠. 큰아들은 제게 지금 뭐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굳은 얼굴로 제 앞에 다가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큰며느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한번 보더니 남편에게 잘 계시라고 말하면서 인사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덩그러니 거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만 남았죠.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조차 들고 있을 수 없었죠. 남편의 시선이 제게 꽂히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한참 만에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재벌을 개 못 준다고 하더니 결국은 둘 다 사고를 치는구나. 내가 너 대학 시절 여자 사고 칠 때 뭐라고 했냐? 한 번만 더 이런 문제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면 호적에서 이름 파버린다고 했지? 사내 새끼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있으면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뭐?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 해외 세미나 같은 소리 한다. 아버지도 저랑 같은 남자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새끼야. 그렇게 떳떳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있게 내연녀랑 여행 간다고 말했어야지. 세미나 핑계대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너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큰애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소리 지르고 애를 데려오고. 나라도 너 같은 아비 밑에서 애 크게 안 둔다. 보고 배울 게 하나 없는데 무슨.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한 번도 딴짓 안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남자들은 다 한 번씩 한다는데. 닥치지 못해? 누가 그래? 한 번은 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너 같은 놈들이 입을 놀리니까 그런 거지. 멀쩡하게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알아? 당장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 현준이 애미 찾아가서 행패 부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게다. 만약에 내 경고 무시하고 찾아가면 네 놈의 두 다리를 내가 부러뜨릴 테니까. 알았으면 당장 서류에 서명하고 넘겨줘. 그나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짓이었죠. 남편의 단호한 말투에 겁을 먹은 큰아들은 투덜거리며 나갔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야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큰아들에게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말했죠. 목소리만 들어보면 평화롭게 짝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 약속한 거 있지? 내가 한 번만 더 주식에 손대면 이혼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야. 그렇지? 여보 미안해요. 주변에서 이번만큼은 확실하다고 했고 나도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됐어. 더 이상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이 주식을 했다는 것도 몸소리치기 싫지만 사돈 뒤에서 그런 말들을 웃으면서 했다는 사실이 더 소름 돋게 싫어. 당신을 보고 있으면 벌레가 내 몸을 기어가는 기분이 들 정도야. 저는 남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는
두 번 다시 이 집에서 저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저는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남편은 정말 길에 있는 돌멩이를 보는 사람처럼 저를 힐끗 보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있지 않아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쭈뼛거리며 제게 진가방 2개를 내밀더군요. 남편이 미리 싸두었다고 하면서 봉투까지 내밀었죠. 그 안에는 언제 준비를 했는지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처럼 보여도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쫓겨나 친정오빠 집으로 갔죠. 오빠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아주질 않았죠. 오히려 남편의 변호사가 제게 빨리 서류를 작성하라고 재촉하기만 하더군요. 저는 2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들은 연결도 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더군요. 제게 너무나도 실망했다고 말하는데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의 만행이 병원으로 소문이 다 났다고 하면서 자기도 지금 딱 죽을 맛이라고 말했죠. 저는 혹시 그 일로 큰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작은 아들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를 더 그렇게 버티던 저는 결국 남편이 이혼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말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변호사를 더 이상 피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고 말하며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어요. 서류 정리를 마치고 저는 어릴 때 잠깐 지냈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어요. 더 이상 친정 식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 집에서 있을 수는 없었죠. 친정에서는 작은 집을 구해주었어요. 염치는 없었지만 고맙게 받아들였죠. 시골로 내려온 저는 다른 집 밭일을 해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중이랍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이 있으니 이 정도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배려해준 것이 천만 다행이다 싶죠. 최근 작은 아들과 연락이 닿았는데 큰아들 내외도 이혼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소문난 것이 원인이 된 것인진 모르지만 큰아들 역시 남쪽 어느 섬에 있는 진료소로 쫓겨났다고 해요. 저는 혹시나 작은 아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작은 아들은 멀쩡하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망설이다 남편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살이 좀 빠지신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큰아들의 그런 소식에 안타깝고 속상했을 텐데 이제는 당연하다 싶더라고요. 큰아들도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큰아들이 그렇게 된 것도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괜히 저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둬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배울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까지 들자 미안해지더군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큰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이 부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큰며느리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